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고수의 전략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신 초고수는 제가 소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 소령 출신이시고요. 어떤 장수십니다. 우리 헌정사의 국회의원 중에서 김두한 의원 이후에 가장 최강의 카리스마를 자랑하시는 자신감 전도사, 자신감 멘토, 국회의원들의 자신감 교정기,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시고요. 김종대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시고 국방부 대변인에 민주당 중앙성대위 대변인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능력도 갖춘 장수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온화한 살인 미소까지 갖추셔가지고 지덕체 모두 갖추신 명장 육각형 완전체 사기 캐릭터 부석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체. 네, 보잘것 없는데요. 아유, 네. 별 말씀을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주 뵙겠습니다. 대선 때 많이 바쁘셨죠? 바빴죠. 예. 정말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던데. 이번에 그냥 의원님들이 전부 하방 전략으로 내려가서 의원이 직접 뛰니까 예. 지방 의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했고 그랬죠. 인기를 좀 실감하셨을 것 같은데, 의원님 내려갔을 때 많이들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악수, 사진, 이런 것들 요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승찬 의원님이 정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인기도 실감하는, 많은 분들이 진짜 부승찬 의원 스타 됐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근데 오늘 먼저 말씀 올릴 게 속보가 있으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되셨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예. 근데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막 정말 억울한 MBC 이상한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김병기 안타까웠어요. 의원이 많이 좀 이렇게 당원들은 진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거 막아야 되나 보다. 저들은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제 언론 MBC에서 또 그걸 보도하다 보니까 특종으로.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하고 갔던 거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민주당 정부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절차를 밟아서 다 올라간 건데 저한테도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게 절차대로 다 했는데 왜 여기서 떨어지냐. 마지막에 신상에서. 그리고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군인이었잖아요. 기무사에 또 특히나 기무사에. 그래서 신원조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기무사 신원조회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 못지않게 기무사는 또 에이스들만 이렇게 차출해 가잖아요. 차출해 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필기 시험이니 모든 걸 다 합격하고 마지막에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고,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김병기 의원께서 이제 어떤 자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풀도 녹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건 또 어디선가 개입하고 있구나. 그렇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또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잖아요. 그래 잘하실 것 같죠,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제가 이제 방송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영교도 누나로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은 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은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투표하러 들어가는데 악수를 하는데 이게 손이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스럽지 않게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왜 손이 촉촉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약간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긴장했다라는 거고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그만큼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선거와 관련돼서 또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하여튼 향후 한 6개월 정도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시는 것 같던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맹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개혁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방첩사, 기무사 개혁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물의 생명력을 끌어놓지 못하니까 이게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고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게 방첩사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남겨뒀잖아요. 원래 계획은 해체였어요. 완전 해체. 예, 이 문재인 정부 때 완전 해체했는데 그냥 놔뒀죠. 인원을 30% 정도 이게 그거 하고 예. 인원을 줄이고 그런 상태에서 남겨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용하기 쉬운 정치 권력이 아주 이용하기 도구로 활용하기 쉬운 예. 그런 조직을 그냥 놔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잘 안 됐잖아요. 예. 검찰 개혁은 누더기가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네, 수사 범위를 늘려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반에 이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미루다 보면 네. 이게 이 곰팡이도 네. 이 자생력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순식간에. 아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순식간에 퍼지듯이 개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초기에 그래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6개월 안에 모든 걸 이뤄내겠다 정도로 밝혔다시피 네. 임기 내에 지금 이슈가 되는 모든 개혁들은 완성해 갈 거다. 그렇죠. 이 의석수 가지고 사실은 밀어붙이면 뭐 못할 바가 그렇죠. 없죠.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우리 이 다수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의원수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뭐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예, 6개월 안에 충분히 밀어붙일 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최상병 특검, 개인적으로 최상병 특검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 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특검법 이제 발족이 됐고 이명현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군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군 법무관 출신이. 예, 이분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친하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 저희 캠프로도 직접 왔었고요. 이명현 변호사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 캠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네, 그런 이제 총선 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 가면 밥을 항상 사주시는 이야. 고마운 형님. 예. 저 야인 시절에. 그렇군요. 네, 이야. 이게 왜냐하면 정의로운 분이에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의로운 분이고 네. 그게 이제 아마 20여 년 전에 이회창, 장남, 예. 그 병무비리. 예. 예, 그때 이제 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예. 그러다 보니까 혹독한 또 그거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도 겪었던. 네. 그게 참. 그런 과거의 아픔도 있고.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네. 외압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외압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이건 빼달라 했는데 이제 강하게 저항을 했던 그런 분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렇다면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 아주 강한 강성이고요. 예. 절대 타협하지 않고, 와. 예, 상당히 올고든. 예. 예, 그래서 올고든 이야. 분이라 또 이게 민주당이나 정부 쪽에도 연루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과거의 문제니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명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김용현 사건 네. 17사단 예. 사단장 시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 당시에 그 연대장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김용현 17사단장 할 때 사건 아시죠? 예. 그 작업하다가 임진강에 익사한 병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그 병장을 영웅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사건이 당했으면 지휘문책이 가잖아요. 과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양심 선언을 했던 연대장을 변호했던. 예, 김용현이 아니라 연대장을 변호했던. 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특검에 이제 추천이 됐고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강단이라든지 그런 정의로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명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번에 안 그래도 3명의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그 중에 멘트를 다 한 번씩 따잖아요. 근데 제일 세요. 이분이 멘트가 와 누가 거짓말 하나 다 나왔다. 그것만 밝히면 된다. 야, 이 멘트가 이렇게 센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최혜병과 박정훈 수사와 관련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변호사들이 다 같이 근무했던 연이 있는 법무관들이잖아요. 그래 거기를 통해서 정보도 받고 그다음에 자문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다 파악됐구나.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관들이 뭐 검사도 오고 그다음 변호사들도 올 텐데 이제 딱 줄기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함부로 작업을 못 하겠죠. 상당히 적합자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혜병의 어떤 영혼을 또 달랠 수 있는 그리고 그럼요. 부모님의 마음을 또 추스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 의원님 보시기에 이명현 특검이 밝혀야 하는 핵심 쟁점이랄까? 어디를 딱 패부를 딱 찔러야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다. 저는 결국 종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거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장관보좌관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연결을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은 군사보좌관이에요. 막 영전들을 해서 다 잘 갔죠. 그때 당시 이제 군사보좌관 이종섭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중간에서 그 연락 역할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았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법무관리관이 이제 역할을 했을 거고, 이 세 명이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실제 자기네들이 책임이 이제 뭐 이 책임을 떠안고 가지는 못할 이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알죠. 알다 보니까 캐릭터들을 다 알고 있고 대변인 할 때 이제 법무관리관으로 이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물론 통화 기록이랑 뭐 다 나왔을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연락 역할을 했던 거는 군사보좌관인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당사자로서 이종섭 장관, 법무관리관 정도만 풀어버리면 아주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전히 군에 있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다 오니까 단순 메신저 역할만 했는데 자기가 다 덮어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실을 좀 얘기해서 좀 사건을 밝혀주면 좋을 텐데. 가장 많이 아는 거는 군사보좌관일 거예요. 군사보좌관이 가장 많이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특검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알 테고요. 이게 모든 연락을 지금 그 군사보좌관이 했다는 건 아니고 박 소장이라고 박모 소장인데 그 사람이 했다는 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성훈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이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랑 연락하고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실에는 군사보좌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해병대하고도 연결되는 사람이 군사보좌관일 거고 뭐 김기한 사령관, 뭐 임성근 사단장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 사람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실 해서 이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뭐 이제 그 관련자들하고 연결했던 사람도 그 사람일 테고. 그러면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요 최상병 특검법을 발족해가지고 이 특검이 기소해서 법원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좀 꼽으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군인데.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장관보좌관 대변인 뭐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연락 오면요, 다들 긴장해요. 그럴 수밖에요. 그냥 마치 법같이 야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변인 하면서도 제 책에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대변인 하면서도 청와대와 엄청 싸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실 내에서는 뭐 윤석열, 김건희일 테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방비서관, 그 다음에 안보실 2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일 테고, 네. 국방부로 오면 이제 뭐 법무관리관, 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저 군사보좌관, 아까 얘기했던 군사보좌관, 그 다음에 군검찰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됐을 테고, 네. 뭐 바로 이제 항명수괴죄로 이제 이게 그걸 했으니까, 네. 이제 입건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검찰, 그 다음에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과 관련돼서는 이제 담당 이제 경북 경찰서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를 무마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대통령실에 연락받았었던 사람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임성근이죠. 임성근 구학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임성근이 가장 핵심적인 임성근을 위해서 대통령이 움직인 사건이다 보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그렇게 뽑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근데 그 수괴인 윤석열의 그 지시, 무마 지시, 그게 빨리 밝혀져야 돼.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에 국정감사 때도 나오고 이제 뭐 해마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뭐지? 700에 800에 7070. 예, 공수처에서 그 번호 대통령실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화를 누가 이용했냐? 그 누가 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전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김건희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호하고 연결되는 거는 김건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파헤쳐야 될 부분이죠. 이종호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느냐? 누군가 그냥 야 임성근 잘해 이건 아니거든요. 누군가 임성근은 구해야 된다. 이런 부탁이 들어간 거 아니야, 청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누구 라인을 타고 왔느냐? 이런 것들도 밝혀져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끝의 수괴가 사실은 김건희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성근을 몰라요. 임성근을 모르고 이거 대통령이요. 사성 장군 정도만 파악할 정도지 알 정도지 밑에 뭐 삼성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 400명 가까이 되는 그 장군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제 라인을 통해서 갔겠죠. 이 라인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지금까지는 그냥 추정으로는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움직였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막 방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인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경로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이거를 밝혀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이번 특검에서 중요한 역할인 거죠. 반드시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게 박정훈 대령 재판 분위기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고 결국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군검찰에서.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인 거죠. 정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박정훈 이쪽에서 이 재판 결과가 1심에서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최혜병 특검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군검찰은 자기네 조직을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이종섭이 이제 지시로 처음에는 김계한 사령관,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한 항명인데 공소장을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고법에서는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이 공소장만 보면 뭐 제대로 특징, 뭐 일시, 뭐 대상 이런 게 특정 안 됐으니 니네 얘기하는 거 제대로 된 의견서를 줘봐. 그래서 의견서 보고 이 정도면 일관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해준 건데 그래봐야 이종섭이 그날 보고하는 날 7월 30일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이제는 오케이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네.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군검찰이 야,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1심에서 무죄 나오는 것이 김계한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죠. 그래서 항명했다 이거였는데 1심 무죄 판결의 취지가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 그 사람은 이제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더니 그럼 권한이 누가 있지? 장관이구나.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럼 장관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렇게 지금 공소장 변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최혜병 특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재판 결과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네. 이제 아마 최혜병 특검에서는 군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당한 수사를 했다, 절차를 받았다, 밟았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리한 기소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아무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그냥 항명과 관련된 거를 했던 거지. 예. 이게 상당히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군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거죠. 정말 근데 한 사람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의로운 사람의 인생, 아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일절 고려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제가 좀 만나봤는데요. 예. 만나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어머님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고 예. 그랬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이 사람이 출신이 해군사관학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덮었겠죠. 그거 되게 아픈 이야기네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비사관 출신이잖아요. 예. 비사관 출신이고 참. 정말 이게 계엄 때도 그렇고 이게 저항한 친구들은 다 영웅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비사관이야. 그럼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도 변해야 되고 예. 통합을 시키든 통합 교육을 받든 교육 체계를 바꾸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때. 예. 이런 것도 최혜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의 카르텔이 너무 심하다. 예. 그러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명령도 이제 부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게 또 부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을 두는 이유가 하이아키 위계가 이제 정확히 군이 정확히 서는 이유는요 뭐냐면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쓸 때 지휘관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관학교 카르텔은 그게 안 지켜지나 봐. 카르텔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는 게 예. 마치 신조같이 돼버린 거죠. 예. 지휘관들을 뽑아놓고 부하들을 위험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한 명령이 나왔을 때 네. 부하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으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상현 대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건데 네. 부당한 명령이라고 자기가 지휘관이 판단해서 이제 거역하고 예. 만일 이제 계엄이 성공했으면 1순위로 날아갈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 그런 지휘관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그게 또 이제 사관 출신이 아니야. 아 그래요? 예. 참, 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게. 예.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 출신이야. 예. 갑자기 입장이 확 바뀌어서. 아니 보여. 뭐 박안수 총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여인영, 이진우, 그다음에 곽종군 전부 사관학교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들이 노한 경우는 없어요. 다 예스였어.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단장 같은 이로운 사람도 이게 나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거지. 나는 갈 때까지 갔고 그냥 최혜병만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을 생각 안 한다는 거군요. 오로지 그거 하나. 그러니까 다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정치인 수준의 사고를 갖고 있네요. 육사 출신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진 건 그랬죠. 뭐 안 그런 분들이 대다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면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 무죄가 뒤집히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오히려 공소장 변경 자체가 또 악수가 돼가지고 악수가 될 거예요. 아니 군검찰이 보여지는 모습은 네. 조직을 구하겠다. 이건데 왜냐하면 나는 정당하게 한 거다. 뭐 이 논리인데 쉽지 않죠. 누가 봐도 이거는 불법적인 건데.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에게 다이렉트로 지시를 한다. 이것도 좀 생경한 얘기 같아요. 그런 권한이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 논리를 지금 어떻게든 엮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휘구조를 보면 각군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은 해군 참모총장한테 있죠. 네.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고. 근데 이제 해군 참모총장은 움직이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이제 박정훈한테 직접 지시했다는 건데 네. 그 논리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내란 특검도 이제 개시가 됐는데 특히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이 내란 특검 범위 안에 외환 유치죄와 군사 반란죄 부분도 들어갔다. 이거 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편하게 얘기해봐 이랬더니 김선호 차관이 이거 외환 유치죄 들어간 거 이건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유일하게 저는 내란 특검을 특조위원을 하면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북풍 외환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더 세게 얘기했죠. 예. 저는 저 혼자만 얘기했어요. 외환은. 외환이라고 보긴 어렵죠. 타국가와 통모해야 되는 거니까 통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데가 통모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헌법상. 짜야 되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적죄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의 그 군형법상의 외환의 바로 밑에 있는 이적죄에는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적죄도 사형이에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김선호 차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야, 우린 작전을 한 거지. 근데 작전을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어요. 법을 어겼어.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켰어. 그러면 외환 일반 이적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요. 무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낼 수가 없어요. 원래 보내면 안 되는 거다. 없죠. 아니 군사 작전상 비밀 작전으로 보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지휘 계통을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위사업법이라든지 전력 획득과 관련된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용도가 다른 거를 군사작전에 투입했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휘계통이 아닌 안보실을 통해서 직접 일선 작전 부대로 야 평양에 무인기 보내. 도발을 유도해. 이랬을 때는 위기 체계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이적죄라는 거는 지휘 체계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서 군사 이익에 아군의 군사 이익을 해롭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적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적을 더 이롭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적을 이롭게 했죠.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전투용 판정에서 부적합하던 중국산을 보낸 거 아니에요. 소음이 1km 상공에서 들리는. 다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럼 일부러 걸리기를 바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걸려서 거니까? 북한이 도발을 유도하는 거죠. 국지전이 일어나길 바랬다. 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의 말은 다르다. 김선호 차관의 얘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를 안 받았어요. 자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뭐. 그렇죠. 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대북전단 있잖아요. 대북전단을 항공안전법상에는 대북전단을 단속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북전단을 이제 DMZ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요. P518이라고 그래요. 프로히비션 518. 그래서 이제 9km씩
쌍방에 9km씩 비행 금지 구역을 유엔사에서 설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유엔 사령관 관할 지역이요. 그럼 여기에서 비행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 비행 물체 2km 이상의 비행 물체는 날려보낼 때는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합참에. 예. 허가를 안 받았잖아. 근데 경찰에 확인하고도 경찰에 통보도 안 해. 그럼 군경 합동으로 이걸 단속해야죠. 예. 그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경찰에서는. 근데 그걸 안 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 왜 안 했을까요, 그걸? 어떤 군부대에서 민간단체 탈북단체가 보낼 때 군부대는 더 많이 보내요. 아. 그거를 운영 요원한테 제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야. 기록까지 다. 예. 이런 기록까지 다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저희 방에서. 와. 어? 평양 무인기는요. 예. 어느 정도냐면 아예 백령도에서 평양에 어택해 보내고 평양에서 몇 바퀴를 수십 바퀴를 도는 경로까지 다 받았어요. 제보를. 우와. 근데 어떻게 외환죄에 성립 안 해? 일반 이적죄에 성립 안 해? 북풍에 성립 안 해? 그러고도 저보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의원들이 있었다니까요. 선거에 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역풍 맞는다는 거죠. 역풍. 그러니까 선거에 역풍 맞는다. 근데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직접 녹취도 다 제보 녹취도 다 땄어요. 예. 야, 국방부 모르게, 합참 모르게, 안보실 지시야? 평양 무인기 그랬죠. 예. 자, 평양 무인기는 안보실의 지시니까 국방이나 합참에서 모르게. 자, 이거 제보 받았죠. 예. 자, 대북전단 뿌릴 때는 합참에서 전비태세 검열 예. 올 때 다 숨겨? 이런 걸 받았어요. 우와. 뭐 재원부터 시작해서 다 받았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럼 이번 특검 때는 그 자료들이 다 당연히 가겠네요. 가겠죠. 우와. 줘야 제공해야지 제가.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근데 답답하네요. 예. 유일하게 저만 그 짓을 한 거지. 와.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야, 북과 전쟁하려고 했잖아. 내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아예 그렇게 그거 없이도 지금 탄핵돼서 다 이길 수 있는데 괜히 역풍 맞으니까 나중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해. 뭐 이런 취지였던 모양이죠. 그리고 예. 이제 특검에서 외환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 대선 전에는 예. 저는 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죠. 이제 아니, 제가 답답해. 너무나 명확한 제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혼자만 떠들다 말았죠. 뭐. 근데 진짜. 그래도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아유 이 답답함을 아니, 이제. 그러니까 외환죄는 잘 넣었어요. 예. 모든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했어요. 음. 모든 것들이 평양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한테도 내가 그랬어. 네. 야, 평양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음. 근데 법과 절차가 있잖냐. 그렇죠. 왜 이걸 무시하냐. 왜 의도적으로 중국산 항전 장비가 달린 그걸 무인기를 보내서 4대씩이나 평양에 보내서 들키게끔 하냐. 의도가 뭐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었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군 기강도 다 무너지고. 그렇죠. 예, 뭐 이제는 우리가 비밀 작전 마음대로 그러니까 비밀 작전이라는 게 적어도 대통령 승인하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조직이 뒤에서 뭐 오비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배후에서 막 해. 노상원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게 용인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이거는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은 이번에 잘 들어갔고요. 네. 제가 뭐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외환도 한번 제가 가서 특검하고 싶어.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저 혼자만 떠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모 의원이 와서 그거 역풍이니까 하지 마. 답답해. 아니 중국산 CCTV 나왔다고 막 언론에 데스트필드에서 막 예. 군기 빠진 군 막 이러는데 아니 소음도가 그냥 2km 상공에서 보이는 거를 들리는 거를 나 무인기야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찍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네. 물론 악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의 전쟁 생명을 담보로 한 거잖아. 네. 우리가 이제 군에 보낸 자식들을 담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묵과하고 뭐 이게 역풍을 우려해서 내가 그 이유를 참아야 돼? 그럼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 배지 그냥 4년만 달더라도 해야죠. 와. 갈 건 가야지. 역시 혼자만 떠들다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 없죠? 모르죠, 뭐 그건 아, 뭐. 그때 아니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없겠죠. 예, 지금은 예. 정권이 바뀌었. 지금 설마 역풍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겠죠, 당연히. 예. 아니 뭐 특검에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렇죠? 땡큐죠. 시원하게 이제 특검이 이명현 특검과 또 부순찬 의원께서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자료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시원하고 개운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하나만요. 지금 오후 내내 날린 게 지기현 재판부가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을 검토한다 이래가지고 아. 나라가 또 뒤집혔습니다. 이게 지금 뭔 미친 소린가?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예. 이제 이 구속 수사 만료 기간이, 기간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7월 초까지 뭐 김용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줄줄이. 사령관들도 이제 전 참모총장까지 줄줄이 이제 7월 초순까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해서 네. 이제 특검 준비 기간이 뭐 20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뭐 재구속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논리는 그 27일 날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27일 구속 기간 끝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있어 버리면 그냥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니까 그 전에 보석을 해주면서 뭐 무슨 위치가 뭐 제한되니 뭐 통신이 제한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풀어주기 위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요따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추가 기소해가지고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다 끝날 문제를 검찰은 기소를 안 하고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기현과 검찰이 짜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뭐 어떡하겠어 법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검찰도요. 네. 검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있어서 검찰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네. 검찰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제보를 제일 처음 받은 게 이제 저였고 그거 역시도 검찰을 제일 먼저 터뜨린 게 이제 방첩사에서 정성우 1처장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지시한 게 있거든요. 선관위 들어가서 서버 확보하는 거. 네.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니네는 거기까지만 하고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 이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예. 김선호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예. 그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심우정. 전화를 해서 예. 김용현의 비아폰 전화번호를 물어봤잖아요. 얘를 그냥 새벽에 걸어서 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그렇죠. 물어봐서 차장 검사 이 네. 누구예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예. 그 친구가 이제 김용현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우정이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뭔가 풀어야 되는데 예. 이제 지금 걱정은 뭐냐면 김용현 입을 통해서가 됐건 뭐 김성훈 입을 통해서가 됐건 이제 검찰 얘기가 나올까 봐. 지금 완전 검찰도 쫄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나 추가 기소 안 할게. 나 영장 청구 안 할게. 제발 알지? 우리 이렇게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와, 이러면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은 외압이 아니고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강하게 검찰에다 푸시를 가야 돼요. 정신 차려라 지금 너. 예. 야 내란 자 이게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됐잖아. 네. 그죠? 네. 탄핵이 인용됐고 내란의 동조자들이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추가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구속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깡으로, 명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조기 대선이 했던 게 이런 내란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고 네. 그 내란의 핵심 피고인들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줘? 그럼 증거인멸 뭐 안 하겠어요? 뭐 자기 휴대폰만 막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주변인 휴대폰을 통해서 다 증거인멸하고 입 맞추고 윤석열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명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저는 강력히 나가야 된다. 검찰 두고 보겠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김용현 풀려나고 줄줄이 다른 장성도 풀려나는 꼴을 본다. 검찰 가루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검찰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오르잖아요. 그렇겠네요. 아우 참 정말 국민들 화나게 하는 소식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찾아보니까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 아닌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셨다. 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법을 발의하신 겁니까?
일단 경험적인 겁니다. 예. 경험적인 거고 제가 이제 그래도 장관 보좌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장관 보좌관을 했고 그 다음에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법을 애초에 발의한 거는 김종대 의원실이 있을 때입니다. 아 보좌관이셨을 때. 김종대를 설득해서 예. 정의당이다 보니까 못했지. 예. 통과하기가 어려웠지. 예. 이게 사실은요. 이 군 출신 장군을 군 출신 장성 출신을 장관을 시켜 놓으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라떼는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라떼는. 아 라떼. 그러니까 무슨 상황 발생하면 쪼르륵 달려가 네. 지휘 통제실로. 그럼 손가락으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장관이.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문가들은 군복 입고 있는 사람들, 네. 진짜 에이스들은 아무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어. 오. 근데 1년 단위로 전술, 전략, 한미 동맹 관계 다 변하잖아요. 예. 그걸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죠. 음. 전술적인 측면, 작전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을 다 팔로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장관 출신, 장성 출신이 오면 쪼르르 달려가서 나 때는 이렇게 안 맞는 거야. 국가 안보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면 합참의장의 군령 보좌만 받으면 돼요. 예. 그리고 국방을 경영하면 돼요. 로버트 맥나라마 아시죠? 네. 미국의 국방장관. 예. 예? 예. 여기가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케네디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뭘 했어요?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이 출신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포드 CEO. 오? 자동차. 우와. 자동차 CEO. 경영인이에요? 경영. 오. 경영인이 제일 많아요. 오. 기업인 예. 이런 사람이 많아. 야. 장성 출신은 3명밖에 없어요. 오. 미국은. 놀랍네요, 진짜. 미국은 장성 출신이 3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전쟁을 다 민간인 출신이 다 주도했어. 병 출신, 네. CEO 출신. 오. 그다음에 기업인들. 네. 국방은 경영이죠. 용인 군은 작전인 거고. 아하. 이거를 명확히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분단 국가고 뭐 분단 국가해서 한국 전쟁 이후 전쟁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네요. 전쟁 경험이 없네요. 미국은요 1947년 국방부 창설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은 10년 동안 전역 후 10년 동안 못 들어온다. 아예 못을 박았었어요. 이야. 그건 오히려 47년도에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본 거네요. 오히려 군 출신 되게 되면은. 부작용이 있죠. 군의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이야. 이건 진짜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선진국들을 다 그렇게 유지를 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뭐 그 군 출신이 가야 된다. 군 출신은요 속된 말로 한 분야밖에 몰라. 불어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맹이라든지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이걸 아우르지를 못해요. 자, 이 징병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아우르지 못하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부령 그거 병사들. 네. 진급 심사제 도입해 갖고 말도 안 되는 것들 갖다 놓은 이거 사회 문제거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출산율하고 병력 수급과 관련이 있잖아요. 징병자 병역제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경제적인 문제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장군 출신들은 뭐 평생 군 생활만 했잖아. 그거에는 몰라. 예. 그것도 뒤쳐져 있어. 뭐 6년, 7년, 뭐 5년, 4년, 3년 지나면 싹 바뀌는데? 어허.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합참의장이라는 작자는 김영애이 들어와서 막 지휘하고 있는데 자기 부대들이 막 국회에 가서 난입해서 지랄하고 네. 있고 선관위 난입해서 지랄하고 있는데도 네. 통제권을 지휘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아. 눈만 껍벅껍벅거리고 있고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것도 처벌받아야 돼. 이 특검 통해서. 오히려 김용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안보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괜히 인맥은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네. 결정적으로 정치 군인을 양성하잖아. 자기 뭐 근무연부터 시작해서 출신 쫙 줄 서잖아요.
정치 군인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군개혁이 시발점이 시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다. 네,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 이야,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부승찬 의원 모시고 진짜 좋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 숫자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모자랍니다. 많이 좋아요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부승찬 의원의 훌륭한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할 분 안타까운 분이 계시죠. 김병주. 근데 존경하고 정말 훌륭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개혁이라는 거는 자기 걸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긴 하다. 네. 그 사실 하만평 오르고 있는 1순위가 김병주 의원이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적 통제의 출발은 국방장관 문밀하다. 예. 정말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이거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이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가가지고 다시 청와대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냥 언론에서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적인 거죠. 그러니까 라인은 살아 있잖아. 관로는 다 살아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오는 관로는 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진 않고 이번 기회에 장비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고 정말 나쁜 놈들이다. 야, 이 절대 안 들어간다. 이거 다 뜯어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실 가봤더니 무덤 같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야, 내가 못 먹으면 니네도 못 먹어. 완전 유치원적인 발상. 그냥 유아적인 발상. 그냥 눈앞에만 보이잖아요. 아직 그 성숙도가 떨어지니까 어린애들은 좀 이렇게 농담을 해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유아적인 발상이지. 눈앞에 거, 그다음에 내가 못 먹어? 그럼 침을 뱉던가, 없애든가 해야 되는 거. 그런 그 유아적인 발상인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관로들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이거 장비 갖다 놓고 통신만 물리면 되는 거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뭐 일각에서는 막 1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 그렇게는 안 걸리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건 보안 측정이죠. 보안 측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국방부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이 도청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도청과 관련된 이제 측정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한 2-3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안보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정말 윤석열 때문에 피해 입은 게 뭐 경제적인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 이것도 피해지만은 여러 가지 안보적 측면에서의 허점도 많이 노출했고 또 청와대는 좀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 뭐 한참 개방돼 있다가 지금 다시 또 묶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말 저는 민폐다 정말 이렇게 근데 생각해요.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있죠.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여기는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감시하고 있었을 테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우리 보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롭게 다시 되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때 동안 윤석열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유출됐는지 이거 다 정보가 나갔다고 봐요 저는 100%.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 진짜 심각하네요 정말. 거기에서 이 모기가 날아들어 생방송 도중에. 누추한 스튜디오에 이거 모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실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거를 활용하자인데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수위 때 썼던 우리 금융연수원 건물 이런 데도 이제 대통령실로 잠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별관 대통령실 청와대 별관도 지금 쓸 수 있고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 들어갔으면 좀 보안적으로도 더 나았을 법한데 여기 들어간 게 좀
대통령실 들어간 게 조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데 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봤을 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한남동 공간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예. 어디까지 이게 뭐가 됐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워낙 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안이 어느 정도 누출됐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 뭐 이 모든 주변국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서 주무신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공격하기 좀 유리한 예. 곳에 위치해 있고, 아.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차라리 그냥 총리 공간을 쓰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금융연수원이나 저쪽 별관을 좀 썼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예. 네. 부승찬 의원과 재밌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요. 다음번에 또 신나게 모시고 육각형 완전체 사기 캐릭터 부승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